그랬던 터에 요즘 이제 이슈되고 있는 게 에이전트예요. 심지어 전 세계가 다 에이전트 얘기하니까 가트너인가? 어디에서 에이전트 워싱 한다고 좀 하지 말아라. 우리말로 따지자면 예를 들면 이게 경력이나 아니면 학력 세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에이전트 기능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데 다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회를 꽤 오랫동안 했잖아요. 거의 50년을 했었는데 사람과 기계를 구별할 수 있을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진짜 박스 안에 사람 들어가 있었던 거 아세요? 박스 안에 모니터 띄워놓고 질문을 하면 그 안에서 키보드 치고 있었어요. 요만한 그 냉장고 같은 거에 들어가서. 그거 되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이제 튜링 테스트 또는 이미테이션 게임을 이겨냈다. 그게 오래도 안 됐어요. 한 40년 정도 전인가? 뭐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자, 그래서 에이전트 워싱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에이전트가 뭔지가 참 어려워요. 그 AI 책에서 보면 에이전트는 스스로 행동과 의사결정에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에이전트고 고양이도 에이전트고 물고기도 에이전트인 거죠. 안녕하세요. 토니스 테이블 시청자 여러분. 방금 앞쪽에서 에이전트 AI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진짜 에이전틱 AI가 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솔트룩스의 미국 법인인 구버에서는 구버.ai라고 하는 에이전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버는 구글과 네이버를 이기자는 뜻은 아니에요. go over입니다. go over는 뭔가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왜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많은 연구조사 같은 것들을 하려고 보면요. 뭔가 검색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거를 구버가 다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에스쿠 구버를 통해서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추론하고 생각해서 깊이 있게 조사도 하고요. 고 오버라는 기능을 통해서 놀라운 품질의 전문가 리포트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물론 팟캐스트와 영상, 노래까지 만들어주기도 하죠. 또 디스커버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개인화되어 있는 맞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 구버 서비스가 뭔지 잠깐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구버 정말 멋지죠? 구버를 갖고 그러면은 에이전트 워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구버에는 퀵 리서치하고 딥 리서치 같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에이전트 워싱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전트 워싱이 뭐고 어떤 문제가 있어? 라고 에스쿠 구버를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기존의 챗GPT 같은 LLM처럼 바로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또 의미 검색 100건 하고 외부로부터 주제 검색 134건, 그러니까 200건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 수집한 거에 기반해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퀵 리서치의 에이전트 워싱 기업들인 실제 AI 에이전트의 고도한 기능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챗봇을 그렇게 포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에이전트라는 게 워낙 인기가 있고 중요하니까 이 용어를 남발한다는 것이고요. 허위 광고,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는 이것을 과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가트너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AI 에이전트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저희 구버처럼요. 오른쪽에 보시면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실제로 그 근거가 무엇인지까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에이전트 워싱을 하는 기업들과 서비스에 비해서 우리 구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주로 설명하냐면은 에이전트가 뭔지 알려면 에이전시를 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에이전시는 여행 에이전시, 항공권도 끊어주고 무슨 숙박도 해주고 뭐 밥 먹을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연예기획사도 에이전시라고 부르죠. 기획을 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금융은 다 에이전시죠. 이 에이전시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안에 에이전트가 있는 건데 뭔가를 대행해요. 우리가 돈 쓰는 걸 대행하거나 뭐 의사결정을 대행하거나 내 돈 갖고 불리는 걸 대행하거나 기획도 하고 실행도 하고 책임도 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위험관리도 하고 또 경제성을 제공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프로세스에 관련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 회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는 LM 시대는 넘어가서 에이전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 에이전트 시대의 핵심은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맨날 했던 그 업무 프로세스를 우리가 자율화해 준다는 거죠. 자동화도 아니에요. 자동화는 원래 있던 거를 규칙적으로 돌리는데 자율화는 중간에 AI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기술로는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리즈닝이나 추론 그리고 MCP하고 A2A가 엄청 뜨고 있어요. 왜냐?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이전트에 관련된 게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뿐만 아니라 다 에이전트 세상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그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 못하는데 실제로 젠슨 왕이 그랬잖아요.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 LLM에 대한 스케일링 로에 대한 사이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타임, 리즈닝에 관련된 걸로 이제 시간을 우리가 쓰게 될 거다. 근데 그렇게 하는 기술이 들어가는 에이전트 서비스나 에이전트 기술이 세상을 바꿀까요? 에이전트로 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게요. AI를 쓴다는 것 자체가 에이전트 어빌리티를 쓴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을 해서 결과를 얻겠다. 결국 인간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를 AI에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네. 저도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관료제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프린시플 에이전트 릴레이션십이더라고요. 고용주와 피고용인과 이 관계. 사람들이 그전에는 챗GPT 같은 거 쓰는 걸 에이전트라고 잘 못 느꼈던 게 그냥 내가 이거 하는 거를 그냥 맡긴다고 했었는데 자기가 에이전트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로 이제 뭐 빅테크들에서 코딩하는 사람들 채용 안 하고 하는 거 보면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 B2C는 어떻게 보면 고용이 에이전트의 고용이 늘어날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이때 에이전트 사람이 아니겠지만 B2B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절감되고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어떻게 보면은 사람도 에이전트잖아요. 네, 사람이 에이전트. 사람이 에이전트죠. 그리고 나서 AI가 에이전트가 돼서 에이전트끼리 협력을 하는 맞아요. 모델이죠. 그게 특히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장에는 완전히 지금 시장을 막 흔들어 놓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땐. 그럼 에이전트 기업들이나 또는 에이전트로 변신한 기업들이 결국 B2B로 돈을 벌게 될까요? 돈을 번다기보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망할 거다. 상당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전에 AI 했던 저같이 80년대 AI 했던 왜 난리지? 너무 에이전트가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 AI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1986년도에 마르빈 미스키 옹께서 네. The Society of Mind라는 책을 썼을 때 바로 인텔리전스는 이 에이전트들의 에이전트. 모임이고 에이전트들의 협력과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지능정보사회 국가 전략을 세울 때 제일 했던 게 우리 남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하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당연히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자 그랬더니 그때 모였던 많은 교수들이 하기 싫어했죠. 왜냐면 자기가 하는 연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데 분명히 우리가 10년쯤 뒤에 가면은 에이전트 얘기를 할 거고 멀티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갈 건데 근데 그때 우리가 했으면 망했죠. 그때 잘 못해요. 했으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AI든 지능을 좀 고민한 사람들에서는 에이전트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게요. 네. 사실은 저희처럼 AI를 오래 한 사람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진짜 대학원 들어가면 다 배웠던 거예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근데 이게 가능할까 싶고 잊혀져 있었는데 다 에이전트인 거예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다 멀티 에이전트 얘기하고 아니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전에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방식과 기반 기술과 지금은 소위 말하는 LLM을 기반으로 하고 LLM에서 이 에이전트가 그 해야 될 일에 대한 플래닝을 한다든가 접근해야 되는 데이터들, API, 툴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실제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나간다는 방법, 구현 방법이 달라진 거죠. 근데 맞아요. 그 구현 방법이 훨씬 더 의미 있구나.
각종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얘가 기획하고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여줬다라는 게 의미 있는 건데 에이전트 와싱 하죠. 이 기회가 왔는데 왜 스타트업 때 안 그럼요. 하겠어요? 다 하겠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 여명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말이나 후년쯤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월마트에서 해보니까 에이전트 무지 많이 만들었더니 더 헷갈리더라. 개발자도 헷갈리고 소비자도 헷갈리고 해서 슈퍼 에이전트 4개만 갖고 만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트라이얼 에러가 계속 일어날 거고 에이전트 하나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가. 네.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핵심은 뭐예요? 오케스트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제대로 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10개를 갖고 할 건지 아니면 1000개를 갖고 할 건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플래닝을 제대로 하고 오케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에이전트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 또는 오케스트레이터를 누가 제대로 잘 짤 거냐. 이거가 아직은 우리한테 챌린지인 거고 위에서 주어졌던 목적 함수가 밑으로 내려가서 에이전트한테 배분되고 그럴 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컨시스턴시를 어떻게 유지하고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에이전트는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드레일이나 아니면은 컨시스턴시 또는 어떤 세이프티를 계속 유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건드리게 되면 그게 발전소나 공장이나 핵무기나 비행기나 이런 것까지 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파국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직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쯤 가야지 좀 보이기 시작할 것 같다는 말씀하신 그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거를 그 일반인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설명해 주시죠. 지금 그림을 그냥 보시면 돼요. 결국 에이전트라는 거는 우리 셋이 에이전트인데 저희 셋이 예를 들자면 노래를 잘하시고 작곡을 잘하시고 제가 악기를 잘하면 셋이서 협업을 해야 되니까 세 명이서 일하는 방법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여럿이 있으면 거기 사람도 껴있으면 그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과 조직을 구성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MCP나 A2A가 이제 그런 오케스트레이션을 더 경제성 있게 하려고 하는 표준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재즈처럼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재밍을 하면서 즉흥 연주를 할 수 있게 될 건지 네. 아니면 오케스트레이터처럼 컨덕터가 있어서 컨덕터의 지휘에 맞춰가지고 모든 일이 벌어질 것인지 어떤 모델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 둘 다가 동시에 실험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둘 다가 목적에 따라 다 생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네. 어느 도메인에 더 잘 맞는지 네. 어느 애플리케이션은 어느 모델을 사용해 더 맞는지를 우리가 다 검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처음에 멀티 에이전트를 만들 때 일단 하이어라키 구조를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문 파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인류 역사 사회 조직이 발달해온 과정을 굉장히 압축해서 따라가는 맞아요. 그 느낌 나거든요. 제가 지금 약간 저번에 그 나노바디 만든 논문 했잖아요. 네. 팀 미팅 했다가 개인 미팅 했다가 또 이제 에이전트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즉시 고용했다가 즉시 해부했다가 인류 역사를 축소판으로 만들어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나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에이전트의 구조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위주로 실험하고 있는데 맡겼더니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 가드레일 안쪽에 있고 만약 그런 사회 구조가 오히려 그걸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할 때 사회학의 소셜 스트럭처 연구 맞아요. 같은 것들을 같이 봐야 되고 맞아요. 역사적으로 인간의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네. 넘버스 넘버는 왜 150인지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해야 되고요. AI 안에 어떤 계급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네. 공돌이로서 그냥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가야 되는지 어토노머스한 것들이 모여있는데 이게 100억 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인류의 인구보다도 많아질 수 있다라고 그런 구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슈퍼 에이전트들이 있고 슈퍼 에이전트들 밑에 이 서브 에이전트들이 있으면서 이 슈퍼 에이전트가 주요한 의사결정을 다 나누는 형태가 될 때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겠죠. 제가 서둘러서 막 하지 않는 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지금 이게 물로 치면은 확 끓기 전에 약 끓어오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가만 냅두면 누가 굉장히 좋은 거를 제시를 해줄 것 같아. 이재원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 석 달 전인가 이세돌 씨 만났거든요. 근데 이세돌 씨 얘기를 들으면서 뻔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거기 나름 울림이 있었어요. 바둑이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진 게임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나름 그걸 아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트를 재정의했다는 거예요. 알파고나 알파 제로 때문에 얘가 바둑 자체를 재정의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바둑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바둑의 게임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신도 충격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바둑 그만둬야겠다는 게 뭐냐면 그 전통적으로 5,000년 동안 내려왔던 게 있대요. 여기에선 이 자리에 돌을 놓으면 안 돼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최근에 그 비슷한 게 어디서 이루어진다냐면 머티리얼 제너레이션을 하는 논문이 3배가 늘었어요. 3년 동안에. 그 다음에 아까 딥마인드 얘기하셨지만 지금 예를 들자면 플로팅 폴딩 하는 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알파고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르고 또는 조직론이나 사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해왔던 것들 진짜 뒤집어 풀 수도 있어 보여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문명이라는 게임이 저 너무 좋아요. 정치 체계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막 독재를 하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여기 따라서 네. 정답이 없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 그거 보고 되게 재밌었던 게 독재는 나쁜 거고 민주는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 게임 상에서는 효율성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건 객관식이잖아요. 고르는 거잖아요. 여기에 없는 정답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AI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공부하고 살아왔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그거를 만들어냈던 주역인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죠. 추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양자 터널링이 발생을 하고 전자 하나는 가둘 수가 없어요. GPU, TPU, NPU, LPU는 전통적인 컴퓨팅 아키텍처를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한테 유용하게 쓰려면 아직도 그런 패러다임이 등장한다면 이것도 뭐 이때부터는 이제 SF 수준이지만 우리가 너무 탐욕적인 종족이어서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1만 명씩 레이오프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려워서냐? 안 어려워요. 저렇게 되면은 누가 대학을 가겠어요. 좋은 대학 나도 못 가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이미 4년 전, 5년 전에 이런 거 올 줄 모르고 양성이 돼 있었고 문제는 거기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전 박사님도 힘들어질 거다. 리서치 업무도